역사상 가장 악독한 여인이자 나라를 망친 요부? 혹은 탁월한 지도자이자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 한 여인의 이름 앞에 극명하게 갈리는 두 평가.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요? 중국 산시성, 걸릉 앞에는 특별한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황제의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인데 이상하게도 그 위에는 단 한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자비, 글자 없는 비석. 이 텅 빈 비석 앞에 묻힌 인물은 바로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 측천무후입니다. 왜 그녀의 무덤 앞 비석에는 단 한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너무나 위대해서 어떤 글로도 그 업적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너무나 악독해서 차마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권력을 쥐었으나 철저히 지워지거나 왜곡된 기록 속에 갇혀버린 측천무후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624년 당나라 병주, 지금의 산시성 타이이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무조, 후에 무미랑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결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무사왁은 목재상인 출신으로 당 고조이언을 도와 당나라 건국에 공을 세우며 신흥 귀족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통 귀족들의 눈에는 여전히 성분이 낮은 신흥 부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무조는 어머니로부터 글과 역사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역사서를 탐독하며 권력의 흐름과 정치의 이치를 일찍부터 깨우쳤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집안은 급격히 몰락했고 친척들의 냉대 속에서 그녀는 권력 없는 자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37년 14살의 무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미녀를 뽑아 궁으로 들인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녀는 태종의 후궁으로 선발되어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의 문을 처음 넘어선 순간 어린 무미랑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땠을까요? 찬란한 금빛 기와와 붉은 궁장, 비단 옷을 입은 수많은 궁녀들과 환관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생존 경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종의 후궁이 되었지만 그녀는 낮은 지위의 제인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명의 후궁 중 하나,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존재. 하지만 무미랑은 다른 후궁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몸을 치장하고 교태를 부리기보다는 궁중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종의 병상 곁에서 조용히 시중들며 조정 대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황자들 간의 권력 다툼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모만으로는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권력은 황제의 일시적인 총애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태종의 눈에 그녀는 총명하고 유순한 후궁이었지만 실제로 그녀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이해하기 시작한 냉철한 관찰자였습니다. 649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황제의 후궁들 중 자식이 없는 여인들은 모두 비구니가 되어 절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5살의 무조 역시 머리를 깎고 감업사라는 절로 보내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적막한 사찰로, 권력의 중심에서 세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대부분의 여인들에게 이것은 삶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무조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종의 아들이자 새로운 황제가 된 고종 이치는 이미 태자 시절부터 무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둘은 태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은밀히 정을 통했다고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종이 황제가 된 후 감업사를 찾았고 그곳에서 비구니가 된 무조와 재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1년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의 황후 왕씨가 직접 무조를 궁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 황후가 다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을까요? 당시 궁중에는 숙비소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왕왕후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왕왕후는 무조를 이용해 숙비의 총애를 견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왕왕후는 호랑이를 끌어들여 이리를 쫓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재입궁한 무조는 빠르게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총명하고 고종의 고민을 이해하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고종은 체질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조정 대신들의 압박 앞에서 자주 흔들렸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무조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종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고 점차 고종 없이는 궁정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652년 무조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왕왕후와 숙비소씨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은 여전히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조는 냉혹하게 계산했습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두 여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요. 654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조가 낳은 어린 공주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무조는 왕왕후가 질투심에 어린 공주를 죽였다고 고종에게 고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무조 자신이 권력을 위해 자신의 딸을 희생시켰다고도 하지만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의 마음은 완전히 왕왕후에게서 떠났습니다. 무조는 계속해서 두 여인의 죄를 열거했고 고종을 설득하여 마침내 655년 왕왕후와 숙비소씨를 폐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여인은 궁의 깊은 곳에 유폐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들의 손과 발은 잘린 채 술독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655년 10월 무조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천한 신흥 귀족의 딸에서 당나라의 황후로.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황후가 된 무조, 이제는 무측천이라 불리게 된 그녀는 곧 황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점점 더 병약해졌고 정치적 결정권은 자연스럽게 무측천에게 넘어갔습니다. 660년대부터 고종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조정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자 무측천은 발디에서 정사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종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권한은 황제의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녀자가 감히 조정의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재상 상관이와 여러 대신들이 무측천을 폐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녀는 이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반대파들은 유배되거나 처형되었고 그녀의 측근들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측천의 셋째 아들 이현이 중종으로 즉위했지만 그는 황제가 된 지 불과 2달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장인 위현장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중종을 폐위시킨 무측천은 넷째 아들 예왕 이단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예종입니다. 하지만 예종 역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무측천의 손에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완전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측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90년 그녀는 마침내 역사상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종에게 양위를 받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아니 동아시아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국호를 주로 바꾸고 스스로를 성신왕제라 칭했습니다. 당나라는 잠시 역사에서 사라지고 무측천의 대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금색 용포를 입고 황제의 자리에 앉은 무측천.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제국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하의 질서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유학자들과 보수적인 대신들이 그녀의 즉위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무측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대파들을 냉혹하게 숙청하는 한편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이용해 여성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고 자신을 미륵불의 화신이라 선전했습니다. 용문석굴의 거대한 불상은 그녀 자신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측천의 통치는 단순한 권력욕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제도를 개혁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특히 서민 출신과 무문 귀족 출신의 관리들을 대거 발탁하여 전통 귀족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당나라의 관료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세금을 줄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치세 동안 당나라, 아니 대주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토번과 돌궐의 위협에 맞서 제국의 국경을 지켰고 때로는 외교적 수완으로 때로는 군사력으로 주변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대신들은 그녀의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력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치 방식은 공포정치의 성격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밀고를 장려하고 가혹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홍리 내준신, 주흥, 색사업원 등을 등용하여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녀의 치세 동안 영모제로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혈육이라도 주저없이 제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측천도 늙어갔습니다. 그녀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년이 지난 705년, 그녀는 이미 80세를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병든 그녀는 점점 더 총신인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에게 의존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무측천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권력을 남용하며 조정의 원성을 샀습니다. 대신들과 황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상 장간지와 환관 환원범 등이 주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장혁지 형제를 처형하고 병든 무측천을 압박하여 중종에게 양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705년 정월, 무측천은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호는 다시 당으로 복고했고 중종이 재즉위했습니다. 무측천에게는 측천대성왕제라는 존호가 올려졌지만 실권은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해 11월, 무측천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세의 나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측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이룬 전례 없는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죽음에 대한 회한이었을까요? 그녀는 유언으로 자신의 황제 칭호를 내려놓고 측천대성왕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종과 함께 걸릉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두 개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고종의 업적을 기록한 술성기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측천의 무자비였습니다. 왜 그녀의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일설에는 그녀 스스로 글자를 새기지 말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과를 후세가 판단하도록 남겨두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후대의 황제들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업적을 지우고자 비석을 비워두었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죽은 후 역사가들이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는지입니다. 유교적 사관으로 무장한 역사가들은 무측천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측천무후로 격하되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황후로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서들은 그녀를 권력욕의 눈먼 악녀로 혈육까지 죽인 냉혹한 여부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재앙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이룬 업적들은 축소되거나 무시되었고 그녀의 잔혹함과 음모만이 과장되어 전해졌습니다. 신당서와 자치통감 같은 정사들은 그녀의 통치 기간을 불행한 일탈로 취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그녀가 잔혹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역사상 잔혹한 황제는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무측천만큼 철저하게 비난받은 이는 드뭅니다. 진정한 이유는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에는 남녀 유별과 부의자강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고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사상 말입니다. 무측천은 이 모든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몸으로 황제가 되어 남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드시 악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성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교적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녀를 철저히 왜곡했습니다. 그녀가 등용한 능력 있는 관리들은 언급되지 않았고 그녀가 이룬 경제적 번영은 축소되었으며 그녀의 문화적 업적은 무시되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사생활과 스캔들, 그녀가 저지른 살육만이 과장되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는 단순한 악녀였을까요? 객관적으로 그녀의 통치를 살펴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과거제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인재를 발탁했고 이것은 이후 당나라의 번영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교를 장려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녀는 농업 생산을 안정시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통치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공포 정치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황제들이 사용한 통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학자들은 무측천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뛰어난 정치가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부당한 비난을 걷어내고 그녀의 실제 업적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무덤 앞 무자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비석은 마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쓴 역사를,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조차도 특정한 인물을 지우려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측천은 분명 잔혹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큼 능력 있는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고 그 대가로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측천무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1300년 전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별에 따라 리더십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 있는 남성 리더는 카리스마 있다고 평가받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여성 리더는 공격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야심 있는 남성은 능력 있다고 칭찬받지만 야심 있는 여성은 욕심 많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측천무후가 남성이었다면 역사가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마도 강력한 황제, 개혁적인 군주, 위대한 통치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성이었기에 그녀는 악녀, 요부, 찬탈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편견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에서 쓰인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는 무측천처럼 지워진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불편했던 진실들, 주류 사관에 맞지 않았던 이야기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록들. 이것들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무자비, 그 텅 빈 비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역사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진실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측천무후는 자신의 무덤 앞 비석을 비워둠으로써 역사의 판단을 후세에 맡겼습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을까요? 아마도 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계와 모순을 지닌 한 인간이었고 동시에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을 감행한 용기 있는 존재였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들의 이야기는 비단 한두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대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했던 인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의 그늘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